유리불을 키워 유리불을 키워 위험을 감지하는 세포. 인간의 뇌는 항상 움직임이나 변화를 주시하기 때문에 뭔가 번쩍하거나 스치기만 해도 신속하게 반응한다. 인간은 이렇게 하도록 진화해왔다. 사소한 바람의 일렁임이라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쪽이 진짜 존재할지는 모르는 위협을 놓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잠깐 동안 쓸데없는 공포를 느꼈다 손치더라도 직접 해를 입는 일은 피했으니 과민 반응을 해도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면역계는 이보다도 더 정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면역계의 힘은 단순한 예방책으로 촉발되어서는 안 된다. 과도하게 반응하는 열정의 면역세포는 건강한 세포나 조직을 쉽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혈성 쇼크나 다발성 경화증 혹은 소아 당뇨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그런 사례이다. 찰스 제인웨이와 동시대이었던 카나다의 면역학자 랠프 스타인머는 제인웨이와 마찬가지로 면역 반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관한 수수께끼에 골몰했다. 그러나 스타인머는 이 문제에 관해 약간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신체는 어떻게 과하지 않은 적정 수준의 경계태세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 추론했다. 만일 면역계가 반응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결정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면 면역을 조율하는 방법을 알아내어 자가 면역 질환에서처럼 면역 반응이 잘못될 때를 생기는 문제와 싸워볼 수 있을 터였다. 작가 아서 퀘슬러는 창조의 행위에서 발견의 역사는 예기치 않은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 잘못된 배를 타고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면역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스타인먼의 목적지는 새로운 유형의 세포라는 기념비적인 과학 발견이 될 터였다. 스타인먼의 부모는 그가 종교를 공부한 뒤에 가전제품부터 의복까지 모든 물건을 판매하는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과학에 매료되어 있었다. 과학자들이 상이한 종류의 세포들을 혈액이나 세포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면역학의 최전선은 세포들의 상이한 조합을 배양 접시에 섞은 다음에 이들의 형태를 검사함으로써 면역작용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최전선에서 연구하기로 마음먹은 스타인머는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의학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새세포 면역학에 대한 강의에서 영감을 받아 1970년 뉴욕의 록펠러 대학교에 있는 잔빌콘 연구소에 들어갔다. 이미 면역세포 연구로 명망이 자자하던 것이었다. 그곳에서 첫 2년 동안 스타인머는 당시 연구소가 매달리던 주요 주제를 연구했다. 면역세포가 어떻게 자기 환경에서 분자를 집어 삼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2년 그는 훨씬 더 보람있다고 입증된 다른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 부세포의 수수께끼를 밝히는 일이었다. 당시 부세포는 실제 세포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관찰을 설명하기 위한 고안된 것이었다. 분리된 면역세포, 특히 T세포와 B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무언가와 섞였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면역세포가 반응을 하려면 필시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야만 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부세포는 그 다른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이름이었다.
면역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비장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스타인머는 지와 절개한 비장에서 분리시킨 T세포와 B세포를 이용했고 선배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세포를 추가하지 않고는 배양 접시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현미경 아래 놓인 유리에 붙어 있는 뭐든 비장에서 나온 무언가를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스타인머는 비장에서 나온 무언가가 정말 유리에 붙어 있는지 꼼꼼히 관찰하기로 했다. 실제로 현미경 렌즈 아래 펼쳐진 뒤범벅된 세포들 중에 그의 주위를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들은 별 모양처럼 끝이 뾰족뾰족한 돌줄 형태를 하고 있었다. 뾰족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이 세포들은 스테인먼이 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모양이었다. 스테인먼이 이 세포들을 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사실 이 세포들은 과거에도 관찰된 적이 있었다. 무려 100여 년 전인 1868년에 이 세포를 본 인물은 독일의 생물학자 파울 랑게르 한스였다. 당시 21세였던 랑게르 한스는 피부 속에 별 모양의 세포를 발견했다. 그는 이 특이한 모양 때문에 이들을 신경세포라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서 관찰한 바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인간 피부의 신경에 관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었다. 스타인머는 이 이상한 세포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의 표현대로 그것들이 다양한 가지 모양을 띤 채 많은 미세한 돌기 부분들을 끊임없이 확장시켰다, 수축시켰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세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전에 세포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본 사람도 전혀 없었다. 설사 보았다 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세포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아본 것이 딱히 유레카를 방불케 하는 깨달음의 순간은 아니었다. 스타인은 역시 이 세포의 희한한 형태나 움직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발견의 순간은 그저 와 그거 참 희한한 하군 정도의 의미를 지녔다고나 할까. 그러나 분명한 점은 스타인먼이 이 세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직감했다는 것이다. 현미경 아래에 놓여있는 세포의 관찰에 의존함으로써 중대한 과학의 발견을 이룬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밝힌 것이 바로 이 두 명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엘 사이먼스의 충격적인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다. 이들은 실험에 지원한 피험자들에게 농구 선수 6명이 경기를 하는 비디오 영상을 주시하라고 요청했다. 3명은 흰 셔츠, 또 다른 3명은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들은 경기장을 걸어다니며 자기들끼리 농구공을 주고받았다. 차브리스와 사이먼스는 피험자들에게 흰색 티셔츠를 입은 2명의 선수 사이에서 공이 오고 가는 횟수를 세라고 지시했다. 비디오를 절반쯤 보다 보면은 온라인에 쉽게 이 영상을 구해볼 수 있다.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여성이 농구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는 현장으로 걸어 들어와 선수들 사이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자기 가슴을 두드리고 다시 걸어 나간다. 비디오 시청이 끝난 뒤에 피험자들에게 이상한 점을 눈치채느냐고 질문했다. 이들의 눈을 찾아가는 장치상으로는 모든 피험자들이 농구 선수들 지켜보는 시간 동안 고릴라 역시 똑바로 응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고릴라 의상을 입은 여성을 알아본 사람은 피험자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 지각 간과는 방사선을 전문으로 해독하는 전문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전문의들에게 폐를 찍은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을 보고 결절을 찾으라고 요청했다. 결절은 사진에서 밝고 흰 원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사진 중에서 일부에는 방사선 전문의들이 찾아야 할 그리고 찾도록 훈련받은 결절보다도 48배나 더 큰 고릴라 사진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83%는 고릴라를 응시했는데도
이를 지각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험은 정교한 진실 하나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시각작용은 눈이 아니라 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뇌는 몸의 감각기관이 지각하는 모든 것을 글로써 해석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리 알고 있거나 예상하지 못한 것은 설사 그것이 농구 선수들 사이를 버젓이 걸어다니는 커다란 고릴라라 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스타인먼이 울퉁불퉁한 돌기 모양의 이 새로운 세포를 알아보는 데는 인간대의 이러한 통상적인 경향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했다. 검증하려던 부세포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스타인먼의 접근법은 그냥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고릴라 실험의 함의는 특별히 보고 싶거나 찾는 것이 아예 없을 경우 오히려 새로운 것을 알아보기가 더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서 현미경의 저반 렌즈를 내려다보고 있는 경우의 관찰자와 그가 검토하는 자연물 대상 사이에는 방해물이 많지 않다. 고독한 공간, 감각이 온통 한 곳에 집중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인지력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아직 노련한 과학자가 아니었던 스타인먼의 길을 막을 수도 있었던 장벽은 지각인지만이 아니었다. 지각인지는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 오히려 장벽은 어떤 성질의 해석이건 기존의 해석을 추종하다 자신이 본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이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사례가 바로 갈릴레오와 달에 얽힌 이야기다. 1609년 11월 자신이 새로 제작한 망원경으로 달을 올려다보는 갈릴레오는 달 표면에서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을 보고 달 표면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매끄럽지 않으며 그곳에도 높은 산맥과 깊은 계곡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반면에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로우는 바로 몇 주 전에 같은 달을 망원경으로 보고도 달 표면이 얼마 전에 요리사가 만들어준 당밀 타르트 같이 생겼다는 언급만 남겨놓았다. 갈릴레오는 로우와 달리 자신이 본 현상을 기존의 해석에 기대지 않고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다. 스타인먼 역시 우연히 발견한 이상한 모양의 세포들이 이미 알려져 있던 세포의 변형이나 특이한 방식으로 세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세포로 치부해 버렸을 수도 있다. 가령 세포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방식은 그들이 붙어있던 유리판 때문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물 내부에서 이 세포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기술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30년이나 지나서였다. 비타민C를 발견했던 알베르트 센트 제르지가 했던 유명한 말대로 발견이라는 마법의 핵심은 누구나 이미 보았던 것을 보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스타인먼의 발견에는 그의 연구 환경이 톡톡히 한몫했다. 그가 몸담았던 연구소의 소장인 잔빌코는 늘 팀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다. 또 다른 노벨 수상자 건터 블러벨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세포 생물학자로 칭송한 플레이드는 과학자지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인물이다. 전자현미경은 대상을 기존의 현미경보다 수천 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빛 대신에 전자를 사용한다. 사실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최초의 세포 사진 역시 록펠러 대학교에서 키스포트와 엘버트 클로드와 어니스트 블럼 팀이 1945년에 처음 발표했다. 플레이드는 이 팀에 속해 있었고 전자현미경으로 화학 반응을 통해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내부의 소기관의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했다. 가령 플레이드는 세포가 어디서 단백질을 분자를 만드는지를 알아냈다.
이 지식은 생명공학 산업의 많은 부분뿐 아니라 인슐린 생산의 근간에 놓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발견은 전자현미경 관찰로 가능해진 혁신의 경과였다. 성과였다. 다시 스타인먼의 연구로 돌아가자. 그는 유명한 플레이드의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자신이 막 발견했던 뾰족뾰족한 모양의 세포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그가 이 세포들이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들과 다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타인먼이 이것을 보았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세포라고 자신이 했고 이 새로운 세포에 어떤 이름을 붙일까 고심했다. 과학계에서 새로운 학명을 짓는 일은 아주 귀한 명예이자 특권이다. 스타인먼은 이 세포에게 아내 클라우디의 이름을 붙여서 클라우디아 사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볼까 고려했다. 그가 자주 언급했던 바대로 아내의 애정과 지원이 없었다면 연구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타인먼의 아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남편이 집에서 거리가 먼 연구소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 아들과 두 딸을 키우며 가정일을 도맡았다. 그러나 결국 스타인먼은 이 세포에 수지장 세포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그래서 맨드라는 나무를 뜻한다. 세포의 모양이 나무 기둥에서 이리저리 튀어나온 가지와 돌출부처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었다. 수지상 세포는 몸 전체에 즉 혈액과 피부 그리고 거의 모든 장기에서 골고루 발견되지만 흔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타인먼에게 이 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는 장장 40년에 걸친 탐색의 다음 단계는 이들을 분리해 상세히 연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절대로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효과 좋은 방법을 생각했는데도 5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위층에서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구소 7층에는 크리스티앙 디브가 이끄는 팀이 세제와 다른 화학물을 이용해서 세포를 분리하고 있었다. 세포의 내부 물질들을 분리해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이용한 도구가 원심분리기다. 원심분리기는 세탁기처럼 물질의 경우는 부서진 세포들로 가득 찬 시험관을 회전시키되 초당 수백 회의 훨씬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기구다. 원심분리기가 세포 분리의 효과적인 이유는 세포를 구성하는 상이한 성분들의 밀도 차이로 원심력에 의해서 세포 물질 중에서 밀도가 높은 물질이 시험관 바닥으로 가라앉는 반면에 더 가벼운 물질은 위쪽으로 얹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세포 파편들을 관으로 빨아들이면 물질을 따로따로 살펴볼 수 있다. 더 디브 팀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세포 내 세포기관, 단어의 뜻 그대로 작은 기관들의 놀라운 세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핵은 세포의 가장 큰 세포기관이라 찾아내기도 비교적 쉽지만 더 디브는 세포 내부에 핵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작은 부분, 즉 세포기관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기관들은 작은 주머니 같아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상이한 반응과 작용을 따로따로 담당한다. 더 디브는 1974년 폴레이드와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면서 저는 살아있는 세포 사이를 쏘다녔습니다. 그때 도움을 준 것은 현미경보다는 원심 분리기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스타인먼은 더 디브의 방법을 빌려오되 세포를 구성하는 부분 대신에 상이한 종류의 세포들을 분리해내는데 원심 분리기를 활용했다. 스타인먼은 더 디브의 방법을 빌려오되 자 이렇게 했죠. 그러나 수지형 세포를 분리하는 과정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스타인먼은 이 수지형 세포가 밀도가 다른 면역세포뿐 아니라 밀도가 유사한 다른 세포들과도 분리되어
시험관에 쌓이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만 했다. 이를 알아내는 데만도 수년이 걸렸다. 자, 수지상세포 이렇게 해서 원심 분리기로 세포를 회전시킬 경우에 분리의 첫 단계에서 수지상세포, 면역세포는 시험관 꼭대기로 쌓이는 반면에 더 작고 밀도가 높은 세포들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면역세포는 관으로 뽑아 1시간 동안 유리판에 놓아둔다. 세포들은 그 표면을 덮는 단백질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접착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지상 세포를 비롯한 일부 세포는 유리판에 놓아두는 단계에서 그곳에 들러붙고 다른 종류의 세포들은 떨어져 나간다. 하룻밤 지난 남은 세포들이 유리판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오면 스타인머는 이들을 화학 반응에 노출시켜서 수지상 세포를 제외한 다른 면역 세포들이 적혈구 주변에 모이도록 조치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원심 분리기 단계에서 적혈구를 다시 회전시켜서 떨구어 버리면 적혈구와 함께 그 주변에 모여 있던 다른 면역 세포도 함께 떨어져 나간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수지상 세포다. 이 공정의 난해함,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전거 타는 법을 이른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덕분에 스타인머는 오히려 오롯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매진할 수가 있었다. 과학자들이 너도나도 앞두어서 수지상 세포를 연구하려 들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새로운 종류의 세포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타인머니 이미 발견된 유형의 세포를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1882년 우크라이나의 동물학자 일리아 메치니코프가 이미 발견한 세포를 분리한 것뿐이라고 여긴 것이다. 메치니코프는 이 세포를 발견한功勞로 1908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신경질적이고 개파하나 독창적인 천재로 평판이 자자했던 메치니코프는 질병은 인간의 특권이 아니라 동물과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동물이 위험에 마주할 때 벌어지는 일을 연구하면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는 데 유익하리라고 추론했다. 그는 많은 종들 중에서 불가사리 유충을 연구했다. 무엇보다도 불가사리는 몸이 투명해서 살아있는 채로 현미경 아래에 두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시칠리아에 있는 개인 연구실에서 메치니코프는 날카로운 가시로 유충을 찔러 구멍을 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았다. 메치니코프가 발견한 것은 면역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사고방식의 출발이 됐다. 그가 본 것은 불가사리 세포의 일부가 상처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당시 메치니코프는 병리학 수업을 통해서 때로 세균이 백혈구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배웠던 터라. 세포가 상처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는 질병 인자인 미생물, 세균을 특별히 에워싸려고 혹은 먹으려고 상처가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개념은 갖고 있었다. 메치니코프가 사망한 후 그의 아내가 표현한 전기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생명체의 세포들이 침입자에게 맞서서 생명체를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다 해변으로 나갔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메치니코프는 괴로움을 겪는 수동적인 생명체의 견지에서만 질병을 사고하는 데서 벗어나 질병이라는 것 혹은 최소한 일부 종류의 질병이라는 것이 두 개의 다른 종들 간의 극심한 전투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표현대로 이 전투는 외부에서 온 미생물 그리고 유기체에 움직이는 세포 간에 벌어지는 싸움이었다. 결국 메치니코프는 일부 세포들이 질병에 맞서 유기체를 보호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다. 1883년 8월 23일 그는 동물들은 박테리아를 먹어치워서 소화해 버림으로써 이들을 무장해제한다라고 선언했다. 훗날 메치니코프는 동료들의 도움을 으로 자신이 발견한 세포의 식균세포 그리고 이들이 해로운 유기체를 먹어치우는 기능에 식균 작용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세포를 먹는 과정이라는 뜻이 그리스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세균을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유형의 세포는 대식가라는 의미의 대식세포라고 이름을 지었다. 대식세포. 아인슈타인. 자, 대식세포. 이렇게 해서